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투TV의 구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새 2026년을 앞두고 K방산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 K방산이 내년에 글로벌 탑4,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 시간의 분석을 위해서 오늘 우리 K방산의 아주 권위자이신 이중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이중공 교수님은 이제, 이 학자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유럽, 미국 쪽에서 그 방산 쪽에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달 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진짜입니다. 모시려고 했는데, 계속 뭐 해외 출장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연말에 진짜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큰 영광이고, 정말 네. 오늘 분석이 우리가 글로벌 한국이 K방산이 탑4로 갈 수 있을는지, 우리 이중공 교수님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마련해봐서 무척 우리 시청자, 우리 아투TV 50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교수님께서 5가지를 분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인 K지상무기체계, 우리 배경화면에서 나오지만 이 K2 전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계 시장이 가장 이제 확실한 강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도 이게 지금까지 나온 자주포 중에 가장 잘 만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지상무기 체계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K지상은 이제는 뭐 거의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인 어떤 원동력 자체는 이제 우리 군에서 네. 아주 잘 쓰고 있고, 우리 군의 어떤 환경에 맞게 오랫동안 이제 운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러우 전쟁 이후에 어떤 그 급한 소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지상무기 체계가 딱 적합했었던 어떤 좋은 기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란드였죠. 네. K 지상무기 자체는 이제 국산화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K9이나 K2 같은 경우는요, 거의 지금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국내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K9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혹자들은 이제 K9을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로 알고 있다가 네. 이제는 오히려 K9 자주포가 더 유명해진 약간 네. 이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K9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계약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11개국에 이제 계약이 됐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지금 한 10개국 정도에서는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죠. 네. 11개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계약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전 세계 점유율이 거의 뭐 70% 이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 명품 무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무기인 K9뿐만 아니라 이제 K2 같은 그렇죠. 또 전차. 네. K2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차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의 어떤 그 급한 안보 사항을 채워줄 수 있는 네. 또 좋은 제품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유도 무기들, 각종 유도 무기들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지상 방공 무기니까요. 예. 유도 무기들이 이제 중동에, 그래서 사우디, UAE, 이라크, 그래서 이제 중동 방공 벨트망을 이제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이제 지원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지금 섭외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K9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지상 무기 체계들이 글로벌적으로 검증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우리 K 지상 방산 무기들, 그러니까 K9이나 K2 그 흑표 전차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한 거는 진짜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는 불행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가격, 성능, 납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대 무기가 수출됐는데요. 4종 세트 무기가. 그렇죠. 2022년도입니다. 그게. 예. 그 당시에 가장 급하게 전 세계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우린 그런 기회도 놓쳤을 거죠. 근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던 준비가 돼 거고 있었죠. 예. 어떻게 보면 폴란드도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좋은 어떤 안보 대책이 됐었을 거고 예.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자기네 자국의 기술도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준비됐던 어떤 무기 체계의 이제 어떤 강국이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중동 지역의 어떤 유도 무기나 이런 부분들 이제 방공 체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워낙 폴란드의 수출이 대규모로 있어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지역들 동남아라든지 이제 중남미라든지 이쪽도 약간은 이제 가려졌었는데 이제 점차 그쪽의 시장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그래서 폴란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어떤 도전이었고 그렇죠. 지금 그거를 기반으로 모멘텀이 생겨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폴란드 갖고 있는 소비에트 옛날 소비에트 그렇죠. 디자인의 T 계열의 전차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줘야 됐고, 맞죠. 그거를 메울 수 있는 그 제조사는 결국 현대로테 우리나라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잘 됐다고 그렇죠. 해요. 성능도 뛰어났고 가격도 물론 그럼요. 좋았고 네. 반값이 빠르게. 레오파드에 네, 비하면 네. 그다음에 납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납기가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당장 급하니까요. 예, 예.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우리나라밖에 예. 없었던 거죠. 근데 교수 한 가지 지금 이 유럽의 재군비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게 낙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독일이나 프랑스의 재군비, 그다음에 유로 펀드를 통한 유럽 내 그 어떤 그 방산 펀드가 무려 2,500조 이상 우리 돈으로 그렇죠. 2,500조이나 1,500억 유로 이상을 지금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70% 그러니까 국산화 유럽 내에서 생산을 그러면은 그 펀딩을 해주고 아주 뭐 공짜나 물론 아니죠. 네, 그래서 네, 네. 그 장기 저리로 했는데 폴란드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이제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계획에서도 그렇죠. 폴란드가 그 상당히 베네피트를 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물론 이제 독일의 그 티센크룹도 네, 결국 TKMS. 물 먹고 네, 네. 우리도 이제 물 먹었지만 스웨덴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는 우리는 사실 치고 올라가야 되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애인데 그렇죠. 네. 유럽이 그렇게 자국산을만 고집한다면 과연 우리 그리고 레오파드도 A7 레오파드 2 A7에서 지금 A8이 지금 시운전 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20mm에서 130mm로 업건이 되고 실제로 슬로바키아나 이쪽에서 지금 계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우리 K2 지금 PL 버전이 이제 폴란드에서 내년부터 이제 생산되는 걸로 이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과연 120mm 갖고 우리가 레오파드 2A8을 경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 성장세를 이어갈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유럽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 이제 예. 2022년도에 아까 얘기 드린 폴란드의 예. 어떤 대규모 예. 계약이 일어났죠. 예, 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고요. 예, 예, 예. 유럽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대안이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유럽에서도 2024년도에 최초로 네. 유럽 방위 사업 전략 문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전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네. 이제 EU 영내에 있는 무기 체계를 많이 구매라는 거죠. 결국은요. 네, 네, 네. 그리고 자기네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방위 사업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럽이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전쟁의 어떤 이런 변화들이 없었죠.
뭐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렇죠. 뭐 사소한 어떤 이런 좀 교전이나 네. 어떤 이런 테러들의 네. 위협들은 있었지만 대규모의 전쟁은 처음인 거죠. 없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80년 동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적국이 있었지만 예. 설마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콜드워 기간이 너무 오래 갔었죠. 예. 그리고 초기에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다음에 예. 서유럽에서 볼 때는 뭐 예. 자기들끼리 하다가 끝내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도 네이토도 아니고, 아니고, 예, 네. 멤버십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자기네 쪽을 보니까 방위사업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이걸 다시 살려야겠구나. 예.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예. 또 최근에도 일이지만 러시아 드론이라든지 예. 러시아 비행기들이 가끔 이제 유럽 상공으로 날아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EU 차원에서도 이거는 약간 경각심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고 최근에 이제 EU 집행위원장께서도 EU 전체 차원의 레터를 보내서 지금 유럽이 위험하다. 네. 러시아에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 방위 산업은 우리가 지켜야겠네라고 지금 다시 뭉쳐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접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나토의 이제 국방비 인상을 증액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5% GDP의 5%로 합의를 했습니다.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5%는 이제 직접 무기를 이제 사는 비용 네. 쉽게 말하면 네. 1.5%는 관련된 방위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성. 인프라 구축. 그래서 5%를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냐면은 결국은 돈은 유럽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유럽도 생각보다 저출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지금 국가 채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깨졌더라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예. 국방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자국은 언제나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헤게모니를 자기네가 쥐려고 하죠. 어떤 유럽의 큰형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번 기회에 자기네가 방산의 대국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어떤 도약의 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각국에서 서로 막 선제적으로 어떤 방위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내에서 뭉쳐야겠다라는 네. 것도 나오고 가장 최근에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유럽에 있는 우주 회사들, 그러니까 스페이스 관련된 회사들이 한 개의 통합법인으로 가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레오나드로, 탈레스, 에어버스 세 개 회사가 왜냐하면 미국하고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뭐 스페이스X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그렇죠. 소위 말하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유럽은 그동안 그런 회사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우주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주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27년도를 목표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무서운 각계 개별 기업도 엄청난 회사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주 부분을 에어버스나 뭐 합치고 탈레스나 이런 기업들. 레오나드. 참고로 이중우 교수님은 프랑스 방산의 또 전문가십니다. 거기 네. 기업에서 실제로 지금. 네, 뭐 제가 이제 유럽 네. 얘기를 가끔 이제 강의도 하고 유럽 상황. 네. 근데 유럽에 제가 자주 가기도 하지만 네, 네. 유럽의 변해가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선제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생태계를 꾸려가는 모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성장의 기회도 없었고 위협의 기회도 없었고. 너무 느긋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고요. 예. 각종 조인 벤처들, 각종 협력,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바이 유러피안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기금까지 모아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전제가 결국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네. 그다음에 탈미국도 조금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꾸 미국에 왜 의존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에 예. 의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드골 때부터 뭐 독재 핵무장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방위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산업을 빨리 키워야겠다라는 게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실 보면 그동안 이제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되고 로템이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고 전차가 그렇죠. 많이 수출되고 하니까 우리 전체가 사실상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 네. 실력을 아는데 그동안 우리 언론에도 책임이 있어요. 너무 이제 유튜브나 이쪽에서 사실과 다른 너무나 과장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왔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포장된 정보를 잘못 갖고 계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중호 교수님은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쪽에 오래 계셨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 K2 전차가 물론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실제 성능 자체는 사실 레오파드 2나 그다음에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동유럽 쪽에 진흙이나 머드 쪽에서 우리는 이제 보기륜 자체가 유압 시스템이 돼 있고 가벼우니까 돌파 능력은 있지만 방어 능력은 확실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레오파드가 지금 급속하게 전차를 성능을 업건을 네. 시키고 네. 네.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체 내또 재무장을 선언하고 또 유럽 특히 동유럽 쪽에 자기네 거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세일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볼 때는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현지 진출은 뭐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K2는 이미 이제 폴란드 그렇죠. 네. 바르샤바 근처에서 이미 생산을 내년부터 하는 걸로 확정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뭐 천무라든가 지대공 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것도 현지 생산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현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의 무기 수출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네네. 상대국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네. 그걸로 끝이었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 FMS 사업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 정부 사업들, 예. 우리가 이제 미정부를 통해서 사오는 무기 체계들은 예. 미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의 이제 방산 수출의 트렌드 변화는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기술을 줘야 되고 자국의 그 국가의 수출국의 어떤 그 수입국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기만 잘 만들어서 보내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경제 발전까지 주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ITB 거죠.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 지금 ITB 예, 또 예.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그 그런 것들이 없이는 이제 방산 수출에 이제 어떤 미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폴란드 같이 초기에 좀 전쟁 초기에 급하게 지금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자국의 방산 어떤 활성화나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 위주의 어떤 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또 수출 금융 얘기도 나오죠. 네. 무기도 수출해야 돼, 금융도 지원해야 돼, 기술도 이전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교육도 시켜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요군 그쪽 네. 군내에 있는 마음까지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수출이 그냥 내 무기만 좋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영역도 벗어나서 문화적인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문화까지 2025년도, 예. 6년도를 맞이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상황은 왜 그러냐면 유럽은 자꾸 뭉치고 있고 우리한테는 당연히 위기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에 가서 그쪽에 가서 앉아버려야 돼요. 앉아서 그 국가 내 회사로 거의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진출하든 유럽을 진출하든 어디를 진출하든 그 국가가 원하는 어떤 소요 그다음에 그 요구도를 맞추려면요 그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해줘야 돼요. 철저히 경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은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 체계가 나쁘고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죠. 해당 국가가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 그거 알아요. 그 장비뿐만 아니라 국가 패키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베네피트 그러니까 산업 경제 측면에서 그 혜택을 줘야만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현지화 그 생산의 현지화는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제품들을 보면 이게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K2 롯데 창원공야에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그 협력 업체들이 그 현지화 같이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가령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현대차, 기아차 양사를 근무했는데 보면 KMMS, 키아 모터 매니팩처링 슬로바키아나 그다음에 HMMC, 현다이 모터 매니팩처링 체크 이런 데 보면 모비스라든가 위아라든가 협력 업체들이 한 80개, 100개가 같이 나가요. 그렇죠. 같이 나가야죠. 네. 한 1년 안정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런 군수물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가기가 이게 상당히 않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워낙 자동차 쪽은 뭐 규모도 워낙 크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거기 되는 뭐 거고. 수십만 대씩 나오니까. 그렇죠. 1, 2차 벤더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무기 체계는 어떤 국가의 안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죠. 우리 생태계도 지켜야 되고 예, 또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안 나오죠. 자동차 정도의 규모는 안 나오는데 분명히 고객 국가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연계성 있게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중소기업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자기하고 체급 맞는 어떤 회사들이 분명히 동유럽에도 있고요, 서유럽에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하고의 협력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 이제 어떤 그 틀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수출은 본인의 체급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하는 어떤 독자적인 수출 행보도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그래서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따라만 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기회가 맞습니다. 발굴이 될 수 있지만 방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체급이 맞는 회사를 좀 찾아야 된다. 그 분명히 그런 소요들이 많아요 유럽에. 그리고 유럽에 생각보다 도산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이걸 이어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는 거를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정보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교수님하고 이준공 교수님하고 대담 나누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럽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이제 현지화 전략에서 그 현지에서 가령 현지가 폴란드, 동부 유럽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데도 도산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도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쪽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우리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거기 국산화 전략도 이용하고 그래서 유럽 방위비 그것도 베네피트도 우리가 혜택도 받고 근데 실제 자동차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중소기업 중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자동차에 그 케이블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특히 요즘 전자화가 많이 되는데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나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랑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께 현대기아차 케이블 그 서플라이어 그 공급 업체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5스타 클래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현대기아 뭐 체코나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거기 독일 공장이나 유럽 공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국내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우리나라도 전차에 들어가는 그 케이블 회사 중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 케이블이 회사가 있어요. 그 사장님하고 한번 가끔 우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오파드 전차나 영국의 챌린저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 전차에도 케이블을 제가 물어봤더니 똑같대요.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대표님은 거기 충분히 따라 가셔도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재작년 이제 창원 지역에 수시로 이제 방문하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하는데 창원의 모 중소기업에서는요, 실제로 저 독일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에브림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동력 쪽에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해외로 눈을 좀 많이 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해외 대기업들하고 일하기는 좀 제한 사항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절충교육이라든지 산업협력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나갈 때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체급이 비슷하고 나하고 업종이 좀 비슷한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연결해주고 우리가 정보도 좀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의 진출이 제가 보기엔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제 오너분들, 이제 경영자분들이 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시장은 있고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면서 특히 유럽에 어떤 생태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공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있거든요. 어차피
현지화 전략은 피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특히 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글로벌 탑4 네. 세계적인 이제 방산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현지화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협력업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협력업체들이 현지화는 분명히 체계 이 현대 로템이랄지 하나 시스템이랄지 하나 오션이랄지 에어로스페이스랄지, 현중이랄지 예, 예. 하나 에어로라든지 카이랄지 분명히 체계 완성 업체들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그럼요, 된다고 그럼요. 봐요. 네, 당연하죠. 예, 거기에 법률 자문이랄지 로펌들 현지 로펌들의 어떤 그 연결성이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국가 패키지 안에서 ITF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베니핏 현지화 전략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지원 플러스 체계 완성 업체의 지원을 우리 K 중소 방산 업체들한테 지원을 같이 해서 맞습니다. 네. 공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자 네. 하는 그런 맞죠.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폴란드 진출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폴란드가 만약에 없었으면 네. 지금 아마 이런 K방산 수출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폴란드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 큰 교두보 역할을 예, 했던 맞습니다. 거고 예, 예,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도 좀 동유럽부터 예, 예. 진출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에 또 우리 5년 10년 미래의 방산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오늘 지금 토의할 게 많은데 저희 지금 지상무기 체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뺏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상무기 체계 우리 완성도는 거의 90%가 넘고 그럼요.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전 세계 예. 최고입니다. 진짜. 예, 네. 진짜 이건 좀 길게 얘기가 됐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우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이제 K 해양 방산 쪽이 이지 않습니까? K 해양 방산도 우리 K 지상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로컬, 우리 현지화, 우리 국산화율이 굉장히 그럼요. 높은 체계 중에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올해도 뭐 현중에서 그 남미 쪽에 수출 뭐 쾌거도 있었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직 그 군함이나 어떤 잠수함의 수출은 내년부터 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양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해양이 앞으로 K방산의 수출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잠수함이라든지 수상함이라든지 어떤 이런 플랫폼들은 지상 무기 체계하고 일단은 계약 규모가 틀려요. 일단은요. 예, 몇백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웬만하면 조단위 금액. 그냥 쉽게 잠수함 한 척이 뭐 8천억 1조씩 1조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무기 체계인데 해양 쪽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도 잠수함 수출한 사례가 있고요. 그동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수상함 같은 경우를 다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니까 한 40여 척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됐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K조선은 뭐 세계 탑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소에도 보면은 우리 이제 이런 분야를 특수선이라고 합니다. 특수선 사업부.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다 특수선 사업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특수선이 정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제 후예로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어떤 지상무기 체계에 비해서 살짝 좀 가려졌던 부분은 좀 있지만 저는 해양이 이제는 이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해양무기 체계가 좀 더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잠수함 시장 규모하고요. 수상함 시장 규모가 향후 2024년 5년부터 향후 10년간 봤을 때 거의 300조, 거의 600조의 시장이에요.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좀 데이터는 좀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대충 예상되는 글로벌 사업 규모들이요. 한 300조, 거의 600조 시장입니다. 이 600조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지상방산뿐만 아니라 해양 쪽에 잘하잖아요. 특히 조선 잘하잖아요. 조선 뭐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장으로 가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양 무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좀 이따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무인수상정 같은 이런 그 외에 그다음에 이제 유무인 복합이라든지 해서 결국은 함정이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종합 무기 체계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뭐 당장 이제 내년에 있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남미 이제 다양한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함정 수출 사업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국가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해양 쪽을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그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 60조 규모에 대해서 그 1시간 동안
토의를 했는데 네. 우리 저 또 전문가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잠깐 또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내년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CPSP 커네디언 그 패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CPSP라고 하는 그 60조 사업에 대해서 좀 일정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올해 9월에 이제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하고 우리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중하고 이제 두 기업이 선정이 됐고 내년 3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이제 3개월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독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국가 패키지로 캐나다 정부하고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한테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기회 마지막 남은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면 어떤 지금 우리가 총력전을 가져가야 될지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뭐 독일도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독일도요.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독일은 제가 보니까 카드를 하나하나씩 꺼내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캐나다 전투 체계도 구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독일의 전투 체계가 굉장히 유럽의 전투 체계는 전 세계 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 전투 체계를 사겠다고 구매한 거는 당연히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전략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유럽 기금, 방기금, 세이프라고 하죠. 세이프 기금에 이제 합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너네 것도 사주고 돈도 대줄게 이런 전략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지금 전략들. 근데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있어요. 우리도 전략이 있는데 이걸 또 너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언론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캐나다 총리도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한 ITB예요. ITB. 그렇죠. B는 뭐냐면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캐나다는 잠수함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북극입니다. 북극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북극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무 잠수함이 노후됐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찬가지 유럽하고도 마찬가지 자기 국의 어떤 자국의 생태계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꼭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경제적인 이익과 혜택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ITB가 뭔지를 우리가 계속 발굴해 줘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해야 되고요.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화나 현중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기업들 아닙니까? 줄 카드들이 많죠. 솔직히 말해서요.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뭐 캐나다 본바르디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몇 개 사서 본바르디에서 사업하는 것도 좀 있지만 뭐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아니 심지어는 폭스바겐의 자동차 공장까지 뭐 오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예전에는 느긋했잖아요. 사실 독일이 얼마나 큰 자이언트입니까? 거기인데 11월에 엄청난 오퍼를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한 거예요. 그게 현지에서 뉴스에 나가지고 저도 디텍션을 했어요. 그걸 맞죠. 탐지를 한 거예요. 11월에 엄청난 오퍼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더라고요. 걔네. 독일 애들이 워낙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캐나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독일과 한국이 양쪽에서 모든 제안을 그렇습니다. 지금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뭐 자세한 전략까지는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다 지금 뭐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정말 이거는 국가 총력전으로 무조건 수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앞으로 계속 잠수함 시장이라든지 해양 시장에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큰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도 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내가 일단 진출한다. 내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도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해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미에 지난주에서도 하나오션이나 현종한테 설사 요번에 손해가 나더라도 재무제표상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는 꼭 잡도록 국가와 더불어 우리 정부와 더불어 국가 패키지로 꼭 들어가서 꼭 내년 3월에 우선 협상자로 일단은 발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이중근 교수님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특히 이제 기업들은 이제 캐나다 현지 기업들하고 어떤 협력들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네. 어떤 정치 외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네. 기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렇죠. 예, 네. 하는 우리 편을 좀 많이 만드는 네, 작업들을 네.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네. 지금도 더 끝까지 정말 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 방산도 우리 지상무기 체계와 같이 글로벌 지금 뭐 현존 같은 게 세계 탑 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네, 오션도 네, 뭐 네, 진짜 엄청난 회사인데 네, 네, 네. 반드시 내년에 꼭 기회를 잡아서 이제 계속 뻗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사업이 수주되면은 네. 그 이후에 모든 국가들 잠수함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들은요 굉장히 네. 우리한테 좋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걸 뭐 말도 이거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나라 되게. 디젤 잠수함 현재 예, 예. 우리 이제 장쓰리 배치 2급 예, 예, 잠수함은요 예, 예. 전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이프 말씀하셨잖아요. 유럽 네. 그 네이토, 네, 네, 네. 유럽 EU죠. 네, 네, 유로피언 네. 유니언, 네. 유럽 국가들의 그 세이프 그 국가 방위 그 예산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대출 말하면. 프로그램이 장기절인데 일본한테도 오퍼를 했대요. 일본 네. 니네 세이프 플랜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얘기는 그게 오늘 오전 어저께 밤 뉴스거든요. 그러면 네이토도 한국을 그렇게 계속 몇 년 전부터 네이토 쪽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인텔리전스 쪽의 정보 쪽 G2 쪽에서 지금 에스토니아인가 그쪽 나가서 네,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얘기를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나토에 어느 정도 발은 담근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일본과 같이 네이토 쪽에서 우리의 세이프를 제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이제 국방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돈을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섞인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예. 의무가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내년 예산 67조 국방비인데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네. 전체 GDP 수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의회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죠. 네네. 거기에는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있고 전력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갖고 사오는 네, 비용들이 네, 있죠. 네. 아까 예, 예. 말씀드린 FMS 포함해서. 예. 우리나라는 무기체계 구매할 때 어디 가서 돈 안 빌리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 예산 갖고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손 내밀어서 돈 빌려달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토에서 이제 과연 한국하고 이제 요거를 섞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 부분은 좀 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섞이면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럽에 생산 기지를 간다 그러면 제의를 받도록 우리가 오히려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산 기지를 아침에. 만든다는 거는 유럽 회사를 만든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뭐 그쪽 현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금 지원을 해줘서 만들 수도 있고. 예, 뭐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형태의 문제이지만. 예. 현지 기업을 만든다는 거는 유럽 회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방산 회사들은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자국의 본사를 두고 있지만 결국은 마켓 자체는 글로벌 마켓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다 그래서 예, 전 세계에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 인력들을 채용해서 그쪽에 이제 법에 맞게 예.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산 수출하면서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창원용에서 만들어서 뭐 사천에서 만들어서 네. 보내면 끝이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도 이제 해외 선진 방산 기업처럼 그들의 어떤 생태계,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우리가 안 해본 영역이라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근 교수님은 오늘 하루 나와서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더 섭외를 해서 몇 번 더 출연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시간이 너무 지금 가는 게 안타까운데 일단은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세 번째 이 교수님께서 이제 픽업하신 이제 내년은 무인 무기 체계에 해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무인의 복합 전력 수요가 폭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기사도 그때 이 교수님 인용해가지고 기사도에서 참 고마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봤지만 전차가 진짜 그 양쪽 합쳐서 7,000대, 8,000대 가까이 뽀개졌대요. 파괴됐는데 그 7,000, 8,000대 전차가 깨진 거였는데 거기에
70% 이상이 드론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대전차 로켓보다는 오히려 드론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파괴됐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안기백 국방장관도 드론의 전략화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천의 카이도 뭐 몇 번 갔다 오신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KF-21도 유무인 복합을 대비해서 지금 성능을 계속 소프트웨어까지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더 말씀 주시죠.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무인으로 가는 거는 대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병력 네. 감축, 뭐 네. 저출산,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네네. 무인으로 가는 건 되는데, 무인 체계가 보면은 무인 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무인 지상 차량이 있죠. 네. 바다에는 무인 수상 정이 있고요. 네네. 다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그럼 무인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유인 무기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인데, 여기에는 각 플랫폼들만 있지만 요 플랫폼들하고 연결해주는 기반 통신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인 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각종 기술들이 너무 많이 앞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영상을 찍어야 돼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야 돼요. 네. 보내려면 결국은 통신이잖아요, 결국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영상을 찍어서 함정으로 보낼 거냐, 지상으로 보낼 거냐, 우주의 영상을 받아서 어떻게 뿌릴 거냐의 얘기는 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기반 통신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죠. 네.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우리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각각의 개별 플랫폼들은 지금 다 개발되고 있어요. 예. 근데 얘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결국은 영역이 많잖아요. 이제 우주 영역까지. 영역, 다영역에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초연결을 할 거냐가 네, 네. 이 멈티라고 하죠. 우리 유무인 복합의 핵심입니다. 예, 이거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플랫폼은 잘 개발되고 있지만 얘를 어떻게, 육해공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예, 육해공 예. 우주를 어떻게 열 거냐. 예, 예. 바닷속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결을 할 예, 거냐. 예. 이게 지금 화두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죠. 네. AI는 이제 기본입니다. AI가 이제 새롭진 않아요. 이제 AI는 그냥 뭐 그냥 아주 기본 중에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예. 그냥 무조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 소프트웨어가 담긴 플랫폼, AI가 담긴 플랫폼과 AI가 안 담긴 플랫폼, 네. 얘네들을 어떻게 연동할 거냐. 이게 결국은 핵심. 결국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한 가지는 러우 전쟁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네, 네. 찍어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렇죠. 네. 그걸 영상을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넘겨주면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그러니까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무슨 무기 체계를 써서 어디까지 공격하라까지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네,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팔란티어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청취했고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가, 무기 체계도 빈약한 나라가 이 러시아하고 지금 4년 이제 내년 2월이면 4년째 가는 거거든. 그걸 견디는 게 바로 그런 공중전에서 미국이 꽉 잡고 지원하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 뉴욕타임즈 작년엔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실험소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좋죠. 이건 뭐 네. 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시간의 어떤 그다음에 실전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잖아요. 이건 뭐 전 세계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겠죠.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 팔란티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활용한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번에 이제 방산 뭐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드론은 저궤도 위성 갖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궤도 위성이 운영하고 발사하는 게 훨씬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현재 엔지니어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통신 이런 게 사실 유럽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맞죠. 네, 네. 탈레스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회사도 엄청나게 소프트웨어까지 됐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상당히 협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조기 전력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네. 눈에 근데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게요. 예. 일단 전장의 상황이 조금 틀리고요. 일단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상황이 그렇죠? 틀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시가 정말 발발이 된다면 뭐 당연히 안 아, 그러겠지만 그건 안 되죠.
드론의 역할이 과연 러시아만큼 할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전구를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장 상황이 완전 틀린 게 뭐냐면 저희는 산이 많죠 일단. 그렇죠. 네. 북한에서의 공격, 우리가 이제 방어,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공격들은 일단은 대공 무기로 먼저 시작이 되겠죠. 드론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 전장상에 맞게 드론도 전략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드론이 많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드론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변칙이잖아요. 예, 비대칭 전략의 변칙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전장에 맞게 전력할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전시가 되면 저쪽에서도 드론이 날라오겠죠. 어떤 무인기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 시설들 이런 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 드론 몇 대 맞고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티 드론 특히 이제 공항이라든지 뭐 발전소라든지 정말 큰 건물들 서울에 이런 그런 중요 시설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안티 드론, 한글로는 대드론이라고 하죠. 이런 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기술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한국화된 드론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그 중요한 전략이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우리가 논의는 그동안 자세히 안 해왔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도 해요. 가끔 이제 육해공 통합 드론 전략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가고 있는데 육해공 어떻게 통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합 그 군 전체 드론 전력, 무인기 전력, 통합 전략이 있어야 이걸 갖고 이제 각 군이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진짜 어저께 사실은 뭐 되겠지만은 합참의장님하고 어제 합참의장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어요. 몇몇 기자들하고 해가지고 그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뭐 짧지 않은 시간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분이 신임 합참의장 이분이 공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공군 포스터인데 이분이 이제 에어랜드 배틀이라든가 공지 합동 전술 전략이랄지 실제 F-16 전투기 파이터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청주비행장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실제 파이터 출신이고 그래서 전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실제 전력화, 그러니까 통합 전력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드론 같은 경우도 안기백 장관 국방부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전력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위성 간에 그런 것들하고 다 했는데 저번에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와 계약 없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네, 위성을?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위성을 이제 뭐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간의 어떤 개발들은 막 하고 있지만 상호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전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드론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유무인 복합 얘기도 그렇고 AI가 포함된 플랫폼들하고 이 전체적으로 육해공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융합할 거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합참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합참이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합참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란 거는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합참이 거의 뭐 결정적인 일을 하고 하는데 저번 바로 직전 합참의장은 또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요번 또 합참의장 공군 출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해공군 쪽에서 그동안 이제 육군 쪽에서 쭉 하고 있다가 해공군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육해공 해병대까지 통합 에어랜드 배틀 전략으로 나갔는데 상당히 그 지휘관의 그 역할도 중요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러브 전쟁 보면서 이제 드론이 뭐 전차를 공격해서 폭발을 하고 뭐 자폭 드론 이런 뭐 로이터링 드론이라고 하는 로이터링 뮤니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 전장 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해서 야 가성비 좋다 뭐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가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들의 전장 상황이고요. 우리 전장 상황에 맞는. 근데 우리 전장 상황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는 육해공 통합. 결국은 통합 전략,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실시간 교류, 그다음에 거기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AI가 추가되고 그러면서 지휘관의 부담을 빨리 내려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이제 우다루프라고 우리 많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큰 대전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예, 있습니다. 뭐 굉장히 아주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전면전은 거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워낙 강대국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정말 무서운 거는 국지전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러니까 DMZ라든가 아니면 서해 5개 도시에 대한 김정일 때 포격도 했지만은 그게 더 대담하게 드론으로 공격을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합참에서 육해공 특히 해병대가 거기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어떤 무기체 통합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즉각 대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 반드시 지금 대응해야 되는데 어제는 사실 그 말씀을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네. 어떤 다층 네. 다층 방공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네, 네. 또 계속 이제 고도화해가고 그렇죠. 있지만 삼축 체계도 있고 네. 한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고도로 날라오는 드론들은 아직도 어렵죠. 그거 어렵죠. 예.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네. 그럼 우리가 또 보호 대책을 또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다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저거로 현실적으로 날라오는 어렵죠. 것들. 예, 그럼 예, 얘네들이 예. 다 날라왔을 때 그 주요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해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가지고 아직도 좀 할 게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K방산이 내년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핵심 이슈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뭐 장비, 체계의 성능 갖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출 다변화, 그다음에 현지화 모델 이런 것들 통해서 내년에 K방산의 어떤 뭐 결정적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취재하에서 강은호 전 방사청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래서 기사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우리 또 이 교수님 말씀을 빼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양의 그 탑 중에 한 분이신데 뭐 말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K방산이 큰 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어떤 그 모멘텀이 된 게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폴란드 네, 네. 수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이 이제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시프리라 그러죠. 이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에서 네, 네. 이제 매해마다 이제 발행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이제 5년 단위의 데이터인데요. 사이프리 스웨덴 데이터.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한 2.2% 정도 예. 되고요. 9위죠 지금은. 10입니다. 10입니까? 네, 그게 이제 작년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데 네. 이 10위가 2020년에서 2024년도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에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9위 정도. 예. 근데 이제 2.2%인데 예. 지금 1위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은 그렇죠. 넘사벽이요. 뭐 43%인데 넘사벽이고요. 예, 완전히. 글로벌 4위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요 5.9%입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자, 그럼 우리가 4위까지 가려면 거의 6%잖아요. 거의 3배 정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현재 지금 점유율의 3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점이고요. 네. 뭐 내년도에 우리가 4대 강국으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점유율의 3배는 해야 글로벌 4대 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예, 예. 예.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독일도 5.6%고요. 네. 이탈리아도 4.8%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유럽이 아직까지는 방산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4대 강국이라는 게 큰 우리한테는 도전 과제고 좀 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네. 또 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절대 강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각 기업들이 나오는 전략들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짚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우리가 하던 무기 체계 개발들을 더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 결국은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험 잘 보려면 국영수 잘해야 되고 기초 과목을 잘해야 돼요. 근본으로 가장 근본.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직인데요. 우리 군이 만족하는 우리 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무기체를 잘 만들면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이제 넓혀가고 우리도 국제 시장에 나가고 있잖아요. 협력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무기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 기업들, 해외 국가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잘 만들었다고 이제 사주는 CD는 이제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DNA가 좀 이제 있어야 우리가 이제 5년, 10년을 더 성장하고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있는 국방 예산 갖고는 충분하지 못한 사업들을 해외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또 언젠가 이런 큰 도전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중공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한국식 수출 모델을 요번에 정립을 하자 그 말씀 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 항상 저번 뭐 이건 이중공 교수님 취재 내용입니다. 지난주 기사인데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 기술 이전,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세 번째나 조인트 벤처, 합작 생산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돼야 우리가 글로벌 탑4. 그러니까 현재 세계 방산 10위에서 이제 세계 방산 4위까지 가려면 지금 중국이 5.9%, 6% 가는데 우리가 2.2%니까 우리가 3배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그 그래야 이제 4강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강은호 청장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취재에서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우리가 만들고 니네는 살아 이런 걸 끝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제 간단하게도 말씀드리면 그럼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줘야 돼. 금융도 지원해야 돼, 기술도 지원해야 되고, 다 주면 어떻게 하냐. 다 줘야 된다. 우리만의 어떤 기술 통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각 국가별로의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무기 체계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예산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학생한테 투자를 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제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무기 체계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 기술 자체를 어디까지 이전을 해줄 거냐, 그 기술 보호 대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서 놓고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사실 자동차가 사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터키 이런 데는 현대차가 그 현지화, 특히 인도 이런 데는 현지화 모델을 국내에 판매도 안 해요. 그런 차들. 그렇죠. 소형차 이런 것들은 100% 거기서 현지 설계, 현지 제조, 현지 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K2 같은 경우는 메인 배틀 탱크 60톤에 가까운 중전차잖아요. 근데 사실 요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에서 보니까 태국이 중국제 전차를 쓰잖아요. 근데 70억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거는 세금 제외하고도 250억 가까이 되잖아요. K2 전차가. 그러니까 약 뭐 한 5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보급형 전차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중국제 전차 보니까 포신이 120mm가 넘어요. 아주 그 값싼 전차인데도 그러니까 잘 깨지 방어력이 형편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성비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들이 이제 더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수출할 게 별로 없었다가 수출이 잘 되면서 이제는 전략이 너무나 다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우리 수요군에 위한 것만 중점으로 이제 K2 전차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출을 위한 기종을 새로 개발을 현지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처럼. 맞죠.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년이 K방송 우리가 이른바 3.0 시대에 개막하는 새로운 해가 된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상장사들도 사실 K방산 기업들이 상장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동안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사실 많이 뛰었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뭐 우리 이중공 교수님은 사실 어떤 회사 국내외 해외 회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이제 짧게 한번 좀 말씀. 그냥 전망 맑음입니다. 맑음. 맑음. 네, 맑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맑음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가 아까도 그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복합 무기 체계로 바뀌고 우리의 전략도 다 복합적으로 더 정말 다영역화되고 있고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되는 가치를 부분까지 판다. 예,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더 노련해지기 시작했고요. 네. 내년부터는 또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후속 군수 지원 사업들, 이제 MRO 사업들이 이제 이어져 그렇죠. 나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납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워런티가 끝나고 네, 네, 그 네.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이제 MRO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어떻게 현지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산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들을 받아서 성장.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롭게 네. 다변화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후속 군수 지원 같은 거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금입니다, 황금.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네. 저는 그래서 내년 우리 K방산도 날씨는 맑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항상 우산도 준비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위기라고 살짝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맑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최고 K방사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이중근 교수님으로부터 참 귀한 말씀을 참 장시간, 1시간에 걸쳐서 네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참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얘기가 되는데 맑음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내년도에도 그렇지만 항상 우산도 준비해야 된다. 네, 네. 각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내년에 3월에 CPSP 카나다 잠수함 60조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반드시 되기 위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선 협상자 계획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종료 마감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중훈 교수님을 반드시 한번 더 초대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올해를 올해 이제 딱 2번의 이제 유튜브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 K방산 4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음 주에는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강제적으로 이중훈 교수님 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아투TV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 애독자님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